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25%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분위기 괜찮았고요. 코스피는 2479포인트로 마무리하면서 2500선 근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58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600억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900억 매도, 기관 투자자 240억 정도 매수가 되면서 기관 투자자 마찬가지로 코스닥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양증시 분위기 괜찮았고요. 해외 증시 또한 마지막에 나스닥 다우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니케이는 1.7% 반등하였고, 중국 증시도 1% 가까이 반등하면서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500선 근처까지 반등을 해주었고요. 저점을 찍고 V자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증시가 좀 이제 마지막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내일부터 해서 또 이제 그런 흐름이 반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크게 하락했던 것에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절반 수준 이하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이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 돌아오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도 지금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좀 이제 좋지 않은 수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5포인트로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V자로 좀 올라왔지만 241선 찍고 올라왔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최저점 이상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는 위태해 보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글로벌 증시에 따라서 좀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떨어진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한 것 가지고는 크게 뭐 문제가 우리의 이 추세를 전환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쌍바닥을 그린다고 해도 뭐 크게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이제 800포인트 회복했지만 언제든지 700포인트, 6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천천히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버틴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이제 투자를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코스닥 지금 800포인트, 700 후반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대로 이제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내일부터 그다음에 다음 주 시장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2원 정도 떨어졌고요. 1340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V자로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이제 1340원 정도 이 상단을 다시 찍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대로 이제 상단을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상단을 찍고 내려올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이제 환율도 안정화되고 국채 금리도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3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약 상승, 뭐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지금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변함은 없는 상황입니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은
거의 4.5%, 4.6%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 정도 또 급등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CPI 지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지표가 크게 변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이제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대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장 후반까지는 끝까지 좀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영상을 진행하면서 소식이 들려왔고요. 미국의 9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7%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치보다 높게 지금 이제 상승을 하였고요. CPI 지표가 이제 높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지표 3.6%보다 이제 0.1%가 높은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제 거의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급등 때문에 좀 이제 이런 CPI 지표가 급등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원 물가 지표라든지 그런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낙관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CPI 지표가 좀 잡히면서 이제 그런 전쟁 상황들도 해결이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좀 그런 이 안정된 상황들을 기다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80원 하락해서 0.53% 하락했고요. 15,13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좀 이제 반등을 했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대로 이제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약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마지막에 거래가 좀 붙어 주었고 15,06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 한 7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많은 편이었지만 뭐 크게 우리가 눈에 띌 만큼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99만 주로 전날보다 조금 증가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 410원 상승한 것에 대비해서는 뭐 크게 하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 언급드리지 않았지만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10월 달에 옵션 만기가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해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금요일까지 이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해서 조금 이제 본격적인 새로운 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눌러왔던 그런 주가들이 좀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별 거래량이 지금 이제 500만 주 미만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500만 주 이상으로 치고 나가는 그 시기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봉 입장에서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V자로 올라와주는 그런 시기를 좀 이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130원이지만 이제 15,000원대를 딛고 이전에도 빠르게 반등을 했던 만큼 이번에도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옵션 만기일 이후 다음 주부터 해서 좀 이제 그런 수급에 대한 반전, 주가에 대한 반전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증시에 대한 큰 흐름에 대한 하락, 그 다음에 전반적인 수급에 대한 하락으로 좀 이제 떨어지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하락에 대한 한계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5,000원, 지금 근근히 이제 또 지켜주면서 추가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84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8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가 84만 주 매도를 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고요. 올 이제 금융 투자는 6만 1천 주를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 물량 대비해서 또 이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 4일 정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까지 매수를 해주면서 네,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를 계속 이어갔고요.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물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다음 주부터 해서 또 이제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보험 투자 15만 주 매도, 투신이 이제 36만 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33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이제 많은 매도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많은 물량을 지금 뱉어낸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제 이런 수급 자체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이후 내일부터 해서 사실 금요일까지도 이런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 이런 수급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투신, 보험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왔기 때문에 옵션 만기 가까이 돼서 이렇게 이제 많은 물량을 뱉어내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요. 옵션 만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뱉어졌다면 다시 이제 그런 이후에 기간 동안 또 이제 매수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때 오늘까지 계속 매도를 이어갔고요. 그런 것들 계속 살펴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차트상으로는 크게 뭐 살펴볼 거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하루도 어김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50만 주에서 118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한 상황이고, 자, 오늘도 63만 주 1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15% 수준의 거래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공매도 1거래가 많은 수준이고 공매도 잔고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수급이 사실 이제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변하던가 혹은 MSCI 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변하는 기준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MSCI가 아니고 이제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 이후 그 기점으로 해서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런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매수량이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대차 잔고도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차 잔고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체결이 18만 주 정도 늘었고요. 상환은 11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날, 전전날, 그 다음에 그 이전 날보다 대차 잔고 체결이 훨씬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제는 좀 늘어나는 추세보다는 좀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해서 체결이 뭐 크게 없었고 상환도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2,865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더 늘어나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추정 물량은 37만 주 매도해서 24만 주 매도로 조금 줄었고요. 추정 물량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보다도 이제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이제 추정 대비해서 당일이 줄어든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것들은 보면 이제는 반전할 수 있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날에 이제 매수를 해서 오늘도 이제 매수를 이어줬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제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옵션 만기까지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외국인 투자자도 다시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매수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율은 이제 12.6% 정도. 사실 우리가 예상하던 것보다 0.1% 조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크게 뭐 변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12.6%에서 이제 13%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오늘도 마찬가지 신한증권 위주로 매도가 나왔고요. 네, 어제도 신한증권의 매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모간서울, JP모간, 신한증권에 대한 매도가 쭉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이제 반전이 되는 시기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벽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제 그런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급 제3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 수급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소식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2.5조 원의 규모의 그런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에 사실상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이탈리아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요. 우리 몫이 이제 40% 가량이기 때문에 1조 원 정도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 계약 형태로 사업 수주가 확정적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캐나다는 원자력 관련 이벤트가 잘 들려왔었는데 뜬금없이 이탈리아가 이렇게 컨소시엄이 같이 우리나라와 함께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탈리아도 이제 원자력 사업에 좀 이렇게 뛰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관련 사업에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원전 우리나라 이제 월성 2에서 4호기와 같은 노형으로 이제 한국 기술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이제 비롯 그런 중견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계약에 대한 확정적인 사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2024년에 상반기 내에 이제 체결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단독 그런 협상자이기 때문에 이 수주가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도 퐁투누프 원전 같은 경우도 루마니아 이 수주권처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태클과 그리고 이제 애매한 이런 기사들이 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를 좀 이제 왔다 갔다 시키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루마니아 원전 이 수주권이 폴란드 원전 수주권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도 타국이 이제 검토되지 않는 단독 협상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아니든 혹은 내년이든 결국에는 이제 그런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수의 계약 형태로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좋은 소식들이 하나 둘씩 들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특히 대형 원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제조력 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기술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고 수혜주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원자력 이 건설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끼어들게 됩니다. 자, 세계 최초 탈원전국 이탈리아가 원전 부활 논의를 개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전 세계 1호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가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환경 및 에너지 안보부는 회의를 마친 뒤에 이탈리아가 원자력 에너지 사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7월 7개월 이내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집권한 친원전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고, 이탈리아는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지자 국민 투표를 거쳐서 탈원전을 결정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을 뒤집고 다시 원자력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투표를 다시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에너지 안보부 장관이 이탈리아가 대규모 3세대 원전을 건설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계속 이제 원전에 대한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첫 번째로 탈원전을 수행했던 국가마저도 지금 이제 새로운 원전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올 만큼 그만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고 원자력에 대한 그런 핵 폐기물에 대한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인데, 왜 굳이 이탈리아라든지 그런 유럽의 전체 국가들이 이미 이제 우리나라보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고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추진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와가지고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고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이제 딱 요렇게 때문에 이 에너지원을 다 없애야 된다, 이 에너지원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에너지원을 극단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아주 균형 있게 지금 에너지원을 전반적으로 다각화시키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 정부가 친원전 하지만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비율이 30% 수준이고요. 그 이상 크게 늘리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올인한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 2035년 정도면 우리나라도 이제 30%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에너지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이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불균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이탈리아가 지금 이제 친원전으로 돌아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 내부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미 독일, 이탈리아를 제외한 탈원전 국가들이 원전 수명을 늘리거나 새로운 원전에 대한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이 루마니아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지금 이제 소식을 전해 준 거고요. 이렇게 2차적인 EPC 사업에 대한 수주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퐁뚱포 원전, 그다음에 체코 원전 같은 그런 대규모 원전에 대한 건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 사업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이 불가피하거든요. 신규 원전을 짓는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원전에 대한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수명 연장을 하지 못하는 원전들이 하나둘씩 원전 해체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원전에 대한 비중은 전체적인 에너지 입장에서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30% 수준에서 크게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원전을 올인했다라고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원전을 올인했다라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를 아예 죽이고 수소 에너지를 죽이고 나머지 에너지원을 죽이고 원전 에너지를 뭐 60%, 70%, 80%까지 올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현재 수준 30%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에너지를 다각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쟁에 대한 이슈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원자재에 의존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금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네, 해상 풍력에 대한 소식인데요. 동서발전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한동대와 이제 평대 그런 해상 풍력 우선 협상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이제 105메가와트 수준이고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 2024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8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터빈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 이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번에 이 착공을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8메가와트급 터빈이 들어가서 해상 풍력 터빈을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라남도 쪽에 해상풍력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이 한림 해상풍력 쪽, 네, 그쪽 제주도 해상풍력 단지에다가 그런 이 양산기를 까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8메가와트급을 제주도에 이렇게 설치하는 이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자까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8메가와트급 터빈이 제주도에 설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주도 에너지공사는 105메가와트급 규모 한동 평대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대한 2단계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한국 동서발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래서 10월 12일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오는 11월까지 사업 시행 협약 체결을 마치고 이제 2024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올해 안쪽으로 이 터빈에 대한 공급사가 선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해상풍력 두산 에너빌리티 해상풍력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요. 터빈 공급 관련해서 전라남도 쪽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영광 쪽에 그죠? 야월 해상풍력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단독 이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단지 사업권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지멘스 가메사와 함께 14메가와트급의 그런 대형 풍력 터빈에 대해서 공급하는 이제 계약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단독보다도 이제 유럽의 덴마크라든지 네, 그런 독일의 자명한 그런 회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이 외산 조립에 그런 일조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기술은 떨어지지만 우리나라가 또 제조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해외 외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공장이 큰 기업들의 힘을 합쳐서 들어오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또 효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멘스 가멘사와 함께 또 그런 협력을 한다라고 MOU 체결까지 진행이 된 거고 이미 이제 14메가와트급인가요? 네, 그 수십 기가 이 제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가 계속 주목이 되어 왔다면 2024년은 그런 이슈들이 현실화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외에 해상 풍력에 대한 사업권들이 하나둘씩 이 수주가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LNG 가스터빈 관련해서 또 큰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고 네, SMR 관련해서도 이전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 네,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큰 수주권들을 따내면서 좋은 이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다면 계속 여러분 저와 함께 좀 이렇게 투자를 이어 오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가치가 뭔지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의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가서 다른 데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은 전반적으로 증시 전체가 좋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CPI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이런 FOMC에 대한 금리 인상이 더 압박이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런 것들도 차분하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단독으로 해가지고 네, 금융당국이 두산 에너빌리티 분식 회계 고의성 입증할 문서를 확보했다라는 내용을 자 20시 47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중복해서 또 이제 기사를 내는 언론사는 없었던 것 같고요. 또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전에 오랫동안 네, 광고가 되었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고요. 네, 분식 회계 고의성을 볼 수도 있고 사실 시기의 차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대표이사에 이미 그 손실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을 보고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손실을 확정 지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했더라도 결국에는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우리 회사가 질지 그 상대 회사가 질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회사의 손실로 그 회계 반영분을 잡는 것은 조금은 네,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회계를 미리 반영해야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손실이 아니었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 손실이 될지 우리가 손실을 입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을 보았을 때는 금융당국이 조금 양보를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금융당국이 좀 문제를 삼는다 싶으면 분식 회계까지 막 큰 이슈를 터뜨리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네, 손실이 징계 그죠? 위반 금액에 대해서 물어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최대 20%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총 이 손실액에 대한 그죠? 이 회계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전체 뭐 수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해봤자 이제 몇백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이슈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상황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수주 소식이 확실하게 지금 완전히 수익 계약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사실상 이 오픈한 것처럼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익 계약도 마찬가지로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장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해상 풍력이라든지 가스터빈까지 이슈가 터진다면 확실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CPI 지표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라든지 그런 증시 전체에 대한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길게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이제 마지막 증시 오픈이 되고 이제 10월 달에 대한 옵션 만기도 끝났기 때문에 11월 장까지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